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위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비만대사 수술에 아주 유명하신 명의 선생님들하고 수다 아닌 수다를 좀 해볼 텐데요. 절제냐 우회냐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부터 드릴게요. 화면에 여기 중심에 계신 분 강동경희대 최성일 교수님이시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EBS 명예의 주인공이시고 비만대사 수술에 뭐 아주 핵심적인 우리나라 수술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거천의 말씀이십니다. 네, 강동경희대학병원의 최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측에 계신 분은 화면에서는 좌측이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카사마 선생님이라고 비만대사 수술에 아주 세계적인 대가가 있으신데 그분의 인터내셔널 펠로우 1호시고 또 전통적으로 저희 한국에서 비만대사 수술의 명가가 이제 서울 순천향병원인데 거기서 비만대사 수술 센터장을 하고 계신 김상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김상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명의 소개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박성주 교수님이시고 저는 김종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얘기고 이런 수술이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만대사 수술이 보험된 지 이제 2년이 훌쩍 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절제가 좋은지 우회가 좋은지 잘 모르시는 또 정보가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시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칸마이가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있으시고 여기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 둘 사이에는 칸마이가 없는데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수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만 대사 수술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시나 환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이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두 수술의 얘기를 꼭 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과연 어떤 식의 이 사고 방식으로 수술을 선택하는지 4명의 의사들한테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벌써 질문이 나오는데 약 얘기는 안 할 거고 저희는 수술 얘기만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상현 선생님부터 환자랑 상담하고 수술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두 수술 중에 어떤 것들을 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는 이유는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그 소매절제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6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술 건수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소매절제술이 유행하고 있고 가장 핫한 수술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제 권할 때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만도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45나 50이 넘어가는 고도 비만 중에서도 초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체중 감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회술이 소매절제술보다는 조금 더 체중 감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는 우회술의 방법을 좀 선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뇨에 대한 이슈인데요.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뭐 당화혈색소가 뭐 8.0 혹은 7.5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주로 우회술의 수술 방법을 좀 권유하고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당뇨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소매절제술로도 충분히 당뇨가 해결되고 치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당뇨의 기준에 따라서 소매절제술을 하느냐 우회술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드려서 이 환자분이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라는 것들도 좀 면밀하게 수술의 장단점들이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 환자한테 맞는 수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좀 면밀히 상의해서 환자분들이 또 어떤 식의 수술을 원하는지 요거까지 좀 여쭤보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답이 없다는 거 알고 네. 논문에서도 보면 환자의 선택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들도 많이 돼 있는데 그럼 환자분조차도 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뭘 추천하시나요? 그럴 때는 사실은 한 10명이 찾아오시면 그중에 7분은 제가 선택을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3분은 본인이 하고 싶다는 수술들이 좀 정해져서 오는데요. 그 7분들한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와 비만도 그 외에 뭐 위암의 가족력이라든지 뭐 내시경상에서 위암을 일으킬 만한 전구병변이 있는지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지 이런 다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저는 위소매절제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또 조금씩 더 깊어질 거니까요. 네. 이제 최성윤 교수님 명예의 의견 어떤지 한번 아니 지금 뭐 김상현 교수가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잘 얘기했고 저도 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뭐 논문을 투고해야 될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직 성숙된 데이터는 없긴 하지만 외국 데이터들 보면은 우회술이 어쨌든 성적이 더 좋아요.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대사 조절, 특히 당뇨, 관해율 이런 걸 보면은 우회술이 소매절제술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더 성적이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우회술을 하면은 위를 이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위에서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진짜로 환자의 전체적인 체중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을 평가한 뒤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사질환이 주로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우회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체중 감량이 주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미용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매절제술을 시행을 하긴 하는데 환자분들이 워낙에 외래 올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오세요.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환자분하고 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결과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만나보면 모든 지금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물론 안 그러한 경우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게 공부가 좀 너무 이게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섭취하는 자료들이 편향적으로 섭취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 청취자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비만 환자보다 뭐 당뇨 환자가 거의 90% 이상 되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의견 중에 제가 조금 반대하고 싶은 게 환자 선호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위절제 받고 싶어요, 루아에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분이 당뇨가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 기능이 별로 안 좋은데 위절제를 원하시면 제가 말려요. 차라리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얘기가 저는 이 수술을 많이 해서 제 경험이 더 많은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절제가 좋다고 알고 오시면 수술 후에 장기 효과 면에서 우회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위절제인데 또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제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본인의 이제 그 니즈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수술법만큼은 특히 당뇨 환자라면 비만은 좀 다른 얘기지만 췌장 기능 평가를 명확하게 해서 절대로 원하더라도 우회술을 원하면 좀 강하게 환자와 상의를 환자 의향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 볼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술법 우회술도 뭐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선택하는 것도 췌장 기능의 베이스를 깔고 췌장 기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런 수술은 보다는 우회술이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만도 42 넘어가면은 위절제술로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환자의 요구도. 뭐 예를 들면 BMI가 38이면 위절제만 해도 되는데 이 환자분이
초과 체중의 50% 빼는 거에 만족을 할까? 그래서 조금 더 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회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맥락은 똑같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들도 이때까지 나온 과학적인 자료들을 본인이 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우회술하고 위소매절제술 비교한 그런 데이터들 보면 초기의 데이터는 위우회술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은 정도지만 항상 길게 가면 결국 비슷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디자인된 전향적인 임상 연구들 보면 결국 위우회술하고 위소매절제술 간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당뇨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비슷해지더라. 제 결정은 위소매절제술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위소매절제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먼저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이 수술을 훨씬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도 항상 논쟁이 되는 얘기고 거기서도 보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게 앞에 나가서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러나 이제 그 뒤에서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저희가 의견이 틀리고 반대를 할지라도 의사들이 왜 하나의 치료법을 가지고 저렇게 논쟁을 하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암의 가족력 본다고들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보면 뒤에 슬라이드를 좀 크게 좀 비춰주세요. 결국은 위우회술이라는 게 소장을 음식이 건너뛰게 해서 살 빠지는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위우회술인데 위소매절제술은 위를 절제하고 몸 밖으로 꺼내서 없어버리는 반면에 위우회술은 위를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소장을 건너뛰게 하지만 위 자체는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추후에 위암이 생겼을 때 저게 내시경 검사로 조기 검진이 안 되니 위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위우회술을 저렇게 하고 나서 위를 남기지 말고 우리나라 위암 수술도 워낙 잘하고 손기술이 좋으니까 위를 절제해버리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위우회술 더하기 위 남기지 말고 위 절제술한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원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절제를 하지 않는 비절제를 주로 하고 우리 뭐 이제 교정술이라고 그러죠. 교정술 할 때는 절제를 하는데요. 일단 내시경 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우회술을 하면서 위 거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비절제를 선호합니다. 네, 최선일 교수님. 네, 저도 뭐 굳이 절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논문들 보면은 위암 발생하는 환자가 채 20명이 안 됩니다. 한 17명 정도 되고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지금 네. 수십만 건, 뭐 100만 건 이상 시행된 시술이고 수술법인데 그 정도면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 남은 위를 절제를 해서 위암을 예방한다. 물론 이제 이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거나 뭐 일본에서 시행되거나 이렇게 역사가 위암의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시행된 지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과연 그런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암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뭐 위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어떤 외부의 인자가 몸 안에 들어와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점막이라든지 위점막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우회술을 해놓으면은 음식물 자체가 그 남은 위를 통과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발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거기 위 점막에 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암 발생들은 그지 높지 않겠다라는 게 또 한쪽 의견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담즙이 역류되는 소견을 보고 위암 발생이 생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다른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략근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게 나중에 환자에게도 예후가 더 좋지 않나 싶고, 만일에 진짜 이런 수술이 아니고 알약을 하나 먹으면은 이제 체중이 조절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예전 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예전 같은 식습관을 하면서도 체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세상이 왔다. 그럴 때는 다시 이거는 다시 붙일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나뭇잎하고 그 전에 만들었던 위 주머니하고,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남아있는 위를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김상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같은 편이라서 조금 이제 반대 의견을 해보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위 절제를 하는 루아이 위 우회수를 하는 선생님들도 좀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충분히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위암을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위암의 조기 발견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는 절제술을 하는 것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까 이제 같은 편이긴 한데 그 같은 편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위 우회수를 하게 되면 영양결핍이 소매절제술에 비해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수술 받는 환자분들이 대체로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분들의 평균 연명은 이미 50년이 남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양결핍이 오게 되게 되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비타민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대체로 다 회복은 되지만 그런 약물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아까 최선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와 남은 위하고 연결해주는 보건술을 하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발생률이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환자분들은 절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은 합니다. 우리가 학회에서 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미 한 3, 4년 전에 학회에서 심포지움도 하고 했었는데 위절제술 하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위절제술 하면서 합병증의 위험성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게다가 고도 비만 환자들, 특히 이제 당뇨가 동반된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합병증 위절제술을 추가로 함으로써 생기는 합병증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김상현 교수님, 그러면 아버님이 위암 병력이 있으신 분의 따님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위우회술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 위절제를 안 하시고 위만 우회하실 건가요? 그게 이제 내시경 결과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내시경상에서 이제 우리가 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게 뭐죠?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뭐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우회수를 조금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정말 우회수를 해야겠다 이제 막 하면 좀 오래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거 왜 소매절제술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해서 그쪽으로 좀 가도록 하는 편이고, 정말 이분이 우회수를 만 하셔야 되고 내시경상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우회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환자한테 반드시 수술 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조금 잦은 뭐 CT 검사라든지 잦은 검사들을 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이 왔을 때는 위우회수를 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소매절제술로 네. 설득한다. 네. 안 됐을 경우에는 위우회수를 하되 절제는 하지 않고 네. 자주 검사를 한다. 이 네, 말씀이시죠?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교수님? 제가 한 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가장 넘버원 캔서이기 때문에, 암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력이 2명 정도, 직계 가족에서 2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분 가족력에 대해서 제가 좀 고려를 하고요. 1분 정도는 우회수를 결정하는데 크게 뭐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명 원장님. 저도
뭐 가족령 한 명 가지고 위 전절제 거의에 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병원에서는 갖고 있기 힘들지만 전문화된 병원들에서는 거꾸로 들어가나 소장 내시경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년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요.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비절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 과학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계가족 중에 한 분 정도가 위암이면 워낙에 위험이 많이 생기는 나라라서 그게 유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한 직계가족에 최선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2명 정도는 위암이 있으시면 아, 이게 유전성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김종명 원장 얘기대로 그 내시경이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들어가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내시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험도 있겠지만 이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질문 나온 거 좀 네, 한번 처리 좀 정리할까요? 해주실까요? 네. 우에가 몸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절제보다 우에는 사실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영양결핍이라는 게 절제보다는 더 많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루아이 환자분들이 사실은 음식은 잘 드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그 소매절제술로 식도염 때문에 좀 고생하는 기간이 있지만 루아이 환자분들은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배고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신지요, 환자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루아이 환자분들은 루아이 수술하면 우리가 소장을 건너뛰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의사들한테 꽤 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드신다 그래도 그다지 긴장이 안 되는데 위소매 절제술 하신 분들이 나 요새 잘 먹는다 그러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 조금 긴장이 되죠. 이제 위소매술은 특히 이제 잘 못 먹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부기 때문에 물론 다른 메커니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의사 측면에서는 우회술도 사실은 못 먹어야 돼요. 우회술도 잘 먹으면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먹는 게 좀 덜 불편하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것도 우회술 측면이죠. 그 우회술이 몸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양결핍제를 좀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소매절제술 하신 분들한테 영양제를 쓰시는지요? 네, 저는 다 씁니다. 다 쓰시나요? 네, 네, 저도 1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소매절제술도 먹는 양이 뭐 평소에 뭐 5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영양제를 좀 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주고 있거든요. 소매절제술 환자는 검사를 이제 한 달마다 3번을 보고 영양결핍이 있으면 이제 그에 맞는 영양소만 따로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정상 식사가 뭐 양적으로는 안 되지만 음식의 다양성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김장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영양제를 꼭 써야지 되는 생각이 드냐고. 그때 본인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왜 주세요? 근데 이게 이게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뭐 오랫동안 쓰는 것을 좀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피검사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보면 소매절제술 받은 환자분들이 뭐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비타민이라든지 뭐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회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양결핍이 많이 오진 않는데 하지만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종합 비타민 제제를 어차피 이제 그냥 일반 수술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드시도록 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우회술이 사실은 몸에 무리가 더 가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게 우회술이고요. 소매절제술이 처음에는 좀 고생스러우세요. 식도염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영양결핍 면에서는 몸에 무리가 덜 간다. 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영양제 우리가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술해서 많이 못 드셔서 그리고 이 소장을 건너뛰어서 발생하는 영양 결핍도 결핍이지만
우리가 비만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비만 환자들이 영양소 결핍이 일반 환자들보다 더 많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몸이 크면 모든 영양소가 다 정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술이 그냥 비만 수술이 아니라 비만 대사 수술의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특히 대사와 관련된 영양소, 대표적인 게 바이타민 D인데 그런 것들의 결핍이 일반 대사 환자보다 수술했건 하지 않았건 훨씬 높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보면 위절제하고도 많이 먹으면 원상복구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중간 크기 바나나가 애호박 크기 정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 비움 시간이 짧아져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몇 년 지나서 오시는 분 보면 상당히 늘어나서 오시는 분들 가끔 있긴 합니다. 교수님 경험은 어떠세요? 이 위 소매 절제술 한 다음에 위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게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처음에 있었느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될 위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늘어나느냐라고 많이 대화를 하고 네. 있는데 그 기술적인 단점은 우리 비만대사역과 학회 의사들이면 다 극복하지 않았을까 보고 정말로 늘어나는 것이 좀 내추럴하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 비유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덜 잘랐을 때나 늘어나는 거지 FM대로 절제가 잘 되면 늘어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살이 빠져갖고 이 청바지가 27이 맞는데 옛날에 허리 45로 돌아가진 않아. 그 바지가 늘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부터 이제 약물 조절은 안 될까 이분이 고민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최상희 교수님이 이분께 답을 좀 드리신다면 어떨까요? 약물 물론 이제 비만 수술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그런 내과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이런 것을 하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약물은 최근에 또 그런 새로운 약제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삭센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약을 좀 개선한 약인데. 그런 약 아니면 큐시미아는 이제 뇌에서 식욕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정신과 약물이 좀 들어간 약이기도 하고 그런 약을 써서 꽤 도움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약물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결과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몸무게에서 최대한 빠지는 그런 체중 감소량이 한 10% 내외. 그러니까 수술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약물로 체중을 감량하는 양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체중이 그렇게 아주 고도의 비만 환자가 아니고 일단은 수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약물을 먼저 써서 이제 본인의 의지도 이제 중요하겠죠. 식사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정리해 보면 약물이 효과가 계속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 수술에 대적할 만한 정도의 체중 감량은 되지 않고 또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뭐 지방 흡수를 억제하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왔는데 다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효과는 없고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이런 약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은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비온 뒤에서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체중 조절 관련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우리가 지지난 방송인가 3번째인가 하여튼 그때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이제 일반인들 이해 편하시게 요 데이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위소매 절제술, 위우회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비만 대사 수술의 왕은 위우회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위소매 절제술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결국 7대3 정도의 그런 이 비율로 위소매 절제술이 더 많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위소매 절제술이 9대1 정도로 계속 우수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필요성이 위우회술의 필요성도 여전히 있고
위소매 절제술의 이 피를 저곡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국의 상황도 저 세계적인 상황과 아주 유사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비만 대사 수술 이 체질량 기준으로 저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 급여로 보는 그런 체질량 수술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보험으로 급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체질량 지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거꾸로 보여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뭐 당뇨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 하셔도 되고 이제 체질량 지수 35가 안 되고 30은 넘는다 그러면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을 때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인이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얘기를 따로 좀 더 들으셔야 되고요. 원래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이 보험 급여에 대한 기준들이 제가 이거 아시아 국가들의 비만 대사 수술 보험 적용만 따로 떼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인가요? 대만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태국도 이제 보험 급여권으로 비만 대사 수술이 들어왔고요. 주목하실 만한 거는 당뇨 수술이라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당뇨 수술, 그러니까 순수한 대사 수술에서도 한국에서는 일부 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그 김종민 원장님 당뇨 수술 네. 좀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그 이 정도의 이 적응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시고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일단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은 인슐린 끊는 거는 거의 뭐 100%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형 1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뭐 인슐린 펌프 달았던 분도 마찬가지고 3제요법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단일 제제나 약을 끊는 수준까지 대부분은 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BMI가 별로 안 뚱뚱한 한 3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췌장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져서 당뇨 한 15년 정도 앓으셨고요. 우리 김상현 교수님은 그분이 한테 어떤 수술을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못 하신다면 어떤 수술을 주로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경험을 좀 해보니까 췌장 기능이 너무 낮은 환자들은 우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당뇨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조금 그 효과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췌장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장을 우회한다 하더라도 그런 수술의 효과가 잘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환자가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회수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체중을 좀 감량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췌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소매절제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당뇨 목적으로는 우회수를 고려하신다. 그렇죠. 네. 얘기시고. 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BMI가 아주 높지 않은 어중간한 비만 환자인데 당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오랜 기간 투병하셨던 분이에요. 전 당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회수를 고려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회하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회하는 길이를 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소화액이 나오는 길이를 1m,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1m. 뭐 지금 그림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비만도가 높지 않으면은 그 길이를 좀 짧게 뭐 60cm, 1m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수술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체중 감량보다는 대사 질환에 더 맞춰서 수술이 될 것 같고 나이가 이제 60세고 이제 70세, 80세 가시면서 영양결핍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께 좀 다른 질문을. 저도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얘기하시죠. 이 최선일 교수님 의견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제 데이터나 다른 연구 결과들 보면 로아의 위 우회술이 결코 대사 수술을 우리가 이너프하게 충분하게 대사 수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당뇨를 아주 타겟팅해서 치료를 할 거면 최선영 교수님 말씀대로 우회의 길이를 길게 해야 된다. 단 우회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영양학적 합병증을 잘 막아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우회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 의학적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무슨 질문 하려고 그러셨죠? 저희끼리는 아는 얘기인데 뭐 예후인자 스코어링 점수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해외에서 많이 쓰는 자료를 보면 중증 당뇨일 때는 오히려 소매절제술을 권하고 아시아에 와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 이유를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논문을 봐보면 중증 당뇨일 때 소매 수술을 권하는 이유는 루아의 위 우회술 해봤자 어차피 잘 안 될 것이니 그냥 소매 수술하는 게 합병증 면에서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아시아 쪽은 좀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데이터 모아서 한 것도 결국은 그런 뉘앙스로 저널에 출판이 됐죠.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김 원장님이나 최 교수님, 또 김 교수님 같은 이제 경험들에 의한 그런 결과들이 먼저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 복잡한 수술을 해서 예후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수술을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나온 차이보다는 그러니까 육식 주식으로 먹는 서양인의 췌장 크기와 기능, 이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한국인과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들 저희 연구 결과 보면 췌장 크기는 절반보다 조금 더 크고 외국인에 비해서 기능은 한 30-4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실 당뇨에는 취약한 췌장을 갖고 있는데 먹는 거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서구화돼서 먹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췌장 기능 부양화 더 시킬 수 있는 우회술이 적합한 경우가 많고 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췌장 기능이 아직도 어느 정도 쓸만하니까 오히려 소매절제술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고요. 아마 뭐 지금 나오는 논문들이 우회술을 해봐야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절제술을 하자는 것도 사실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어렵게 하면 조회수가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네.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좀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질량 지수 아까 김상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초고도 비만을 한 체질량 지수 한 50 정도로 본단 말이죠. 45로 보는 경우도 있고 50 정도로 보는데 이제 50이면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의의를 안 달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위소매 절제술이냐 위우회술이냐 두 개가 있잖아요. 김상현 교수님은 이런 초고도 비만일 때 뭐 위암의 가족이 이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도 비만 환자한테는 우회술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매절제술도 아주 충분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에 식사를 어떻게 잘 좋은 식습관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회술과 소매절제술의 체중 감량 어떤 폭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매절제술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좋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우회술을 했던 환자분들도 식습관이 나쁜 분들은 체중이 덜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회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장기간의 체중 감량,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났을 때의 체중 감량의 차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우회술에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초고도 비만 환자한테는 우회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최선영 교수님. 저는 저런 초고도 비만 환자는 그 수술자가 가장 자신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저 난이도가 틀려져요. 50이 넘어가면은 우회술을 하기에도 이제 소장에 지방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소장을 올린다. 이게 안 올라가는 환자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니면 수술의 그런 테크닉적인 문제들이 진짜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게 바로 수술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매절제술도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림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거를 예쁘게 정말
비틀림 없이 그 직경의 직경을 고르게 이렇게 절제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초고도 비만은 우회수를 선호를 하지만 저 정도 이상의 초고도 비만 환자를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고 수술 후에 또 합병증이 없어야 되니까 최소화해야 되니까 가장 자신 있는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우리 명희 선생님 역시 훌륭한 말씀해 주시고 완전 공감이고요. 김종민 원장님. 저는 50이 넘으면 일단 12지향 우회수이든 루아이든 하는데 주로 12지향 우회수를 하는데 요즘 들어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환자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비만도 55 적고 12지향 우회수를 하려고 봤는데 심장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오래 하면 안 되겠다고 마취과 선생님께서 이제 컨설트를 해주셔서 환자는 너무 수술을 원하고 그래서 그럼 2단계로 가시죠. 마취 시간을 좀 줄이려면 위 소매 절제술을 해놓고 체중이 빠진 다음에 심장 혈관 위험성이 좀 줄어들 때 우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BMI가 28이세요. 운동 열심히 따라 하셨고 정말 상상 초월의 몸무게가 빠지셨는데 환자분이 얼마나 운동하시는지 저는 운동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운동이라고는 안 해봤고 내가 식이요법만으로 다이어트를 해봤던 분이면 사실은 좀 요원한 얘기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 그 성직성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이라면 저는 소매절제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료실에서 비만대사 이제 수술 관련해서 상담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었겠지만 이 선생님들이 다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어려운 이 연구 끝에 결정하신 거를 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상담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얘기 하나 해볼게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 사실은 중요한 포커스는 살을 빼는 겁니다. 살을 빼면서 그와 관련된 병들을 좋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현재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환자들 중에 나도 비만 대사 수술 받아서 살을 좀 빼보고 싶다. 예를 들어 체질량 29에 40대 중년 여성분들이 수술을 받으러 와서 비만 대사 수술을 원하시면 명희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 29에서 뭐 수술을 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썩 좋은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약물요법 해 보시고요. 그래도 뭐 안 되고 이제 30에 도달하면은 그때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29, 뭐 28, 뭐 이 정도 수술까지 권하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상인 네, 저 역시도 뭐 어쨌든 그 27에서 30 사이에 있는 환자는 약물 치료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요새 약물이 좋습니다. 약물부터 써보시고 체중 감량을 충분히 하시면 수술보다도 또 더 만족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저는 이제 보험 내놓으시는 분만 하니까 안 한다죠.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보험 대상이 아닌 분은 병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고 그래서 수술하는 건 저는 약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전에 이 비만 대사 수술이 보험 급여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의사들도 정확하게 한국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체질량 지수부터 비만 대사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이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되는 분들도 비만 대사 수술을 꽤 받으셨어요. 특히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또 살이 쪄가면서 밴드로 살을 뺐다가 또 살이 찌시면서 이제 30이 안 되는 시점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급여가 되고 명확하게 저렇게 나온 이상에는 우리 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착하잖아요. 딱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규정처럼 돼 있는 거를 어기기 싫어하고 또 웬만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라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데 본인 체질량 지수가 29 비만 대사 수술 상담하셔봤자 우리 4명의 의견 보셨죠 아시겠지만 수술 받기가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요 얘기를 조금만 할까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두 분 교수님, 뭐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위소매 절제술이 위우회술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조차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소매 절제술 플러스 알파라는 수술이 저렇게 좌측에 우측인가요? 우측에 초록색으로 표현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중에 한두 가지는 현실적으로도 하고 있고 좀 느낌이 어떠세요? 김상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저도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리브 플러스라고 해서 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저 슬리브 플러스 수술은 루아이 위우회수라고 거의 비슷한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교수님. 예, 이론적으로는 정말 아시아에 특히 우리나라에 딱 맞는 수술법이고 우리가 그 소매절제술이 갖는 제한적 수식, 그러니까 섭취 제한 수식 플러스 흡수 제한 수식, 대사질환에까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고요. 다만 수술 테크닉이 조금은 좀 그렇죠.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수술은 아마도 좀 많이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저 수술이 표준 수술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 원장님. 12지향 우회술 뭐 같은 거를 사실 제가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 수술 왜 안 하는 얘기도 좀 듣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좀 그게 시간이 벌써 지나서 이제 이게 보편화돼 가는구나 좀 느끼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여러 군데 다니신 분들이 그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 안 하고 루아이만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 수술을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저 최성희 교수님 말씀대로 외과 의사들이 제일 건드리기 싫어하는 췌장 쪽을 건드리고 노출률도 또 다른 수술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고 만약에 노출이 되면 이제 뒷감당이 좀 힘들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 표준 수식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다면 사실은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루아이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영양 결핍 면에서도 1년 지나면 영양 결핍제 안 들어도 잘 이렇게 몸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위내시경 하는 것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아시아 당뇨, 특히 한국형 당뇨의 표준 수술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슬라이드를 좀 어렵지만 우리 보여드린 이유는 의사들이 지금 학술적으로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좀 크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소매절제술하고 위우회수라고 의사들이 효과는 좋다고 지금 생각은 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완벽한 수술을 고안하려다 보니 위소매절제술 플러스 알파가 시행되고 우리들 말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퍼펙트한 게 있겠느냐. 우리가 세컨 찬스도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컨 찬스를 보는 게 좋겠다는 거는 좀 더 심플한 수술을 해놓고 나중에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한 군데 있고 지금 이런 수술처럼 한 번에 퍼펙트함을 추구하는 그런 수술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수술이 현재 가끔 시행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 중에 우리 하나만 해결하고 방송 종료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회술 했을 때 장의 길이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위 역할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 건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리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환자분들이 우울장애 같은 것도 좀 많이 앓고 계시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논문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장애, 중증 우울장애를 좀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더 재밌는 거는 가족들에 대한 후광 효과도 좀 있다. 가족 구성원 전체적인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비만 대사 수술 영역
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논문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심리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 생각하시네 공감하고요. 수술 받고 몇 개월은 좀 힘드신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들 환자분들 좀 약 많이 줄이시지 않나요? 뭐 우울장애 같은 약도 그렇죠. 많이 줄이시고 그래서 수술 받으실 때 고민스러우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큰 뭐 심리적인 격동 상태가 아니라면 수술 받으시는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우울증 심하신 분들 꼭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그렇지만 어떠셨어요? 처음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비만 수술을 시작하고 이랬을 때 다학제 진료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내분비내과, 영양과, 뭐 재활의학과 운동하시는 그 분도 오지만 정신과 선생님이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런 정신적인 어떤 섭식장애가 있는지, 특히 섭식장애가 있으면은 이제 수술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긴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뭐 가끔은 뭐 자살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무서운 보고들도 있긴 했는데 외국에선 근데 제 환자들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삶의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우울감도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교수님. 뭐 저희 수술하고 나서 많이들 밝아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리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수술 받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 나온 논문들도 많이 봤더니 아주 중증 우울증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로 또 식사를 잘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냥 경증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우울증은 수술하고 나서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저희끼리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또 4명의 의견을 좀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위톡 시간을 다음 달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기 힘든 분들이라서 만약에 지금 이 조회수가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것보다 한 2배 이상 되면 다음에 또 모시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예. 공약을 걸고 가죠.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